여러분, 미국이 일본의 상임이사국을 진출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일본 상임이사국 진출, 이거 2시간 전 뉴스인데요. 제가 라이브 시작할 때 나왔던 뉴스입니다. 이걸 잠깐만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바이든 일본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한다. 여러분, 이거 대단히 큰 뉴스예요. 그러니까는 일본이 상임이사국을 진출은 하지는 못할 겁니다. 중국하고 러시아가 당연히 반대하겠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여러분 세계 질서가 어떻게 요동을 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할 게 많아요. 제가 이걸 좀 정리해서 원고를 썼습니다. 지금 세상이 다시 두 쪽이 날 기세죠. 자, 러시아와 중국은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비토할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 질서의 종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 질서의 종식이라는 건 뭐냐면요. 먼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 질서 간단합니다. 5대 승전국 질서입니다. 이만님 감사합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5대 승전국 질서, 안보리 상임이사국, 그쵸? 이 5대 승전국 질서가 기본적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 질서죠. 자, 2022년 현재 여러분, 현재의 국력과 현재의 진영을 중심으로 세계 질서를 재편하겠다는 거예요. 일본이 패전국 굴레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러시아, 중국을 미국은 외교에서 국제 질서를 짜는 데 있어서 러시아, 중국을 승전국으로서 대우하던 그런 일은 더 이상 하지 않을 기세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여러분 세계는 크게 변했습니다. 여러분 멀리 볼 게 뭐 있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가 얼마나 변했는지는 우리를 보면 됩니다. 우리를 보면. 대한민국 위상이 어느 정도로 변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국력이 스페인과 이탈리아를 넘어섰다고 그런 평가가 나옵니다. 종합국력에서. 실감이 나세요? 우리가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를 넘어섰다. 이탈리아는 G7 국가인데? G7일까요? 이탈리아가? 자,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났을 때는 미국은 절대 강국의 위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세계 경제력의 50%를 가지고 있던 미국의 절대 강국의 위상도 갈수록 약해지고 있죠. 최강국인 건 맞지만 미국 혼자 전 세계 모든 나라를 씹어먹을 것 같았던 그 절대 강자의 위치는 더 이상 아니죠. 미국은 이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도전자들에 맞설 계획인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을 더 이상 전범국 취급하지 않겠다는 거고, 일본은 여러분 이제 재무장의 길로도 갈 겁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제1번 파트너는 일본이라는 것도 전 세계, 미국의 제1번 파트너가 여러분 영국이었는데, 영국하고 일본하고 국력을 보면요, 여러분, 비교가 안 된다고 하면 영국이 좀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일본이 압도적이죠. 앞으로, 지금 1번 파트너가 영국에서 일본으로 바뀌는 그런 선언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되지만.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은 당장 벌어진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입장은 어떠한가? 이 질문은 외교 그리고 국내 정치에 큰 화두가 될 파괴력이 있습니다. 일단 우선 토착애국 타령하는 좌파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바뀌는 국제 정치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찬성하냐 반대하냐가 아니라 다른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조금 다른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일본의 재무장은 위험한데라는 지금 새벽 하늘님에 나오는데, 일본과 우리가 동맹국가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해야 돼요. 일본과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공유하고 일본과 이 한미일 동맹, 일본은 우리의 동맹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이제 우리 큰일 나요. 우리가 어떤 국제적 위상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첫 번째 생각은 일본과 우리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겁니다. 일본은 미국은 일본 동맹으로 인정을 했고, 사실상의 자기들은 자신들은 상임이사국 대우를 하겠다는 거예요. 일본은 미국의 일본 동맹으로서 사실상의 상임이사국 대우를 여러 외교 국면에서 받을 텐데, 우리는 어떤 국제적 위상과 역할을 할 것인가? 우리는 대한민국을 이렇게 취급해줘라는 어떤 요구를 할 것인가?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동맹체계에서 동맹을 수행함으로써 얻는 건 뭐냐면, 여러분,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미일 동맹체계에 편입됨으로써 여러분, 지금도 그래갖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기회를 얻냐? 첫 번째, 첨단 과학과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우리는 한미일 동맹에 가입함을, 이 동맹체계 안에서 첨단 과학과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요. 여러분, 제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 우리 이 단독주택들의 옥상에 여러분 방수포 까는 것도, 천장 방수 처리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일본에서 배웠습니다. 수도관 까는 거, 뭐 철강 기술, 뭐 기타 등등, 우리의 근대화 과정에서 일본의 역할을 부정하고 우리가 현대화될 수 있었다. 1965년 이후에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이 일본과의 협조 없이 가능했다라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뭐 역사나 기타 등등 감정은 감정이고, 지금부터는 여러분 2022년에 지금 우리 세대는 일본을 어마어마한 나라로 기억을 하지만, 지금 세대는 일본? 우리랑 비슷한 나라 아니야? 우리의 자식들은 그런 수준으로 일본을 대합니다. 이제 그걸 우리도 일본 애들도 한국 족밥 아니야? 이런 생각, 지금 일본의 20대들, 10대, 20대들은 그런 생각 없어요. 한국하고 우리랑은 동급이야 라고 일본 애들도 생각합니다. 이걸 여러분 받아들여야 돼요. 더 이상 어른들의 왜곡된 역사, 왜곡된이라고 좀 시비를 걸겠네.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질곡의 역사를 다음 세대한테 넘겨줄 수 없어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관계가 원만해야 첨단 과학과 기술에 접근, 우리가 그런 교육에, 그런 거에 로얄티를 내고 기술을 쓰든, 우리의 학생들을 유학을 보내든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고요. 첨단 과학과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해서 이 가치사슬 체계에 편입될 수 있는 기회, 그 가치사슬 체계에서 상위를 점해서 부자 나라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겁니다. 이 안보, 외교에서 우리의 역할을 충분히 함으로써. 근데 여러분, 이게 문제가 단순하지 않아요. 왜 문제가 단순하지 않냐면, 조금 전에도 제가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했어요. 국제정치와 외교는, 그러니까 국제정치 외교, 이거는 그 질서를 편입되면서 그 질서에서 기회를 얻는 것이지 결과를 얻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우리는 반도체 회사를 만들어 세계에 팔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고, 그걸 실현했죠. 동맹과 외교를 잘한다고 그게 보장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미국과의 동맹은 세계 인류 반도체 국가의 필요 조건이긴 해도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외교를 일단 그렇게 해주면, 그 다음에 경영자들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하고, 과학자, 기술자들이 노력하고, 노동자들이 헌신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 등을 반영해서 정책을 짜고, 그렇게 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 지금 우리나라 지금 한두 가지를 우리가 긴장을 해야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기회, 세상이 격동하고 있는데 외교 잘해야죠. 그리고 내치 잘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계속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국가로서, 부를 축적하고 있는 국가로서의 영속성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일본을 적으로 간주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딱 한마디 하고 싶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일본과 미국은 여러분 적국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2차 세계대전 때 여러분, 유럽 전선은 미국과 미국 동맹들, 뭐 여러 나라들, 그리고 독일하고 싸웠지만, 일본하고 미국은 여러분 거의 다이다이로 싸웠어요. 유럽 전선하고는 좀 다릅니다. 유럽 전선엔 여러 나라가 등장하지만, 태평양 전쟁에서는 사실상 일본과 미국 1대1 다이다이였어요.
진짜 전쟁을 한 거라고요. 두 나라는. 근데 그 두 나라가, 그리고 양국이 한 전쟁으로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전쟁은 일본과 미국의 전쟁입니다. 화력, 인력 동원, 전사자, 인명피해, 그 어떤 거로 봐도 일본과 미국의 전쟁, 이 두 나라 1대1 구도에서는 이 나라, 이 두 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빡세게 전쟁을 한 나라예요. 미국의 전략 폭격, 일본의 주요 도시를 다 때려부셨습니다. 미국이, 여러분, 미국이 얼마나 잔인했냐면 일본의 주요 건물들 목재 건물인 거 확인을 하고, 거기다가 휘발유, 여러분, 휘발유를 젤기로 만들었어요. 휘발유를 젤기로 만들어서, 그게 여러분 네이팜탄이고 이런 거 아닙니까? 소위탄. 일본은 말 그대로 불바다를 만들었다고요. 또 오키나와에서 난리를 치니까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는 결국 원포까지 떨어졌죠. 그리고 미국이 치른 가장 극악의 전투, 미국 해병대는 과달카날 6개월간의 혈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국 해병대가 했었던 최악의 전투, 과달카날, 오키나와, 이렇게 기억을 하죠. 유럽 전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럽 전선이 최악이 아니었어요. 태평양 전선, 여기가 최악이었죠. 그런 나라들이 지금 동맹을 하고 있어요. 그런 나라들, 미국과 일본이 동맹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런 나라들이 동맹을 하겠다 하고 강화하고 회담을 하고 있는데, 그 회담장에 가서 쪽팔린 얘기 좀 그만하자고. 이 조선의 딸깍발이 촌놈들, 어디든 전략 폭격을 해서 8만 명, 10만 명, 핵폭탄이 떨어져서 몇십만 명이 죽은 그런 역사를 겪은 나라들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식민지 피해로 해서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이렇게 피해가 돼서 일본하고는 니들 이런 건 우리는 반미할 거고 일본하고는 동맹 못하겠어. 이게 얼마나 쪽팔린 얘긴지. 독일하고 프랑스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무슨 사이가 있었는데, 그 나라들이 다 동맹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겪은 일은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가 제일 억울하지. 국제 무대에 나가서 이 조선의 딸깍바리들 징징대는 거, 완전 이 촌놈들이 징징거리는 거죠. 역사를 보는 시선이 얼마나 좁으면 지금 반일 타령을 하고 앉아 있습니까? 욕을 처먹겠지만, 제가 욕을 처먹어도 이건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지금 미국과 일본의 밀월 속에서 우리는 삐딱선을 탈 상황이 아닙니다. 미국과 일본의 밀월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우리도 거기에 어떻게 편입을 하고 우리의 위상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그 생각을 해야지. 삐딱선을 타면 미친 겁니다. 지금 우리는 또 한 번 요동치는 국제 정세와 산업구조의 재편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다하고 기회를 얻어야 됩니다. 다시 교육을 혁신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을 혁신하지 못하면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길러내지 못합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길러내지 못하면 산업을 일으킬 수 없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되는 거죠? 열심히들 유학 보내고 있잖아요. 유학을 보내고 있는 것 플러스 국내 교육도 완전히 혁신해서 국내 교육을 받는 사람도 이 시대의 산업 구조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배출할 수 있도록 교육도 혁신해야 돼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 국제정세의 요동이 산업구조의 재편하고 같이 요동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신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자본, 노동, 국가가 단합된 힘을 보여줘야 될 때입니다. 지금 자본 따로, 노동 따로, 국가 따로, 우리 시민사회 따로, 국민들 따로. 아유, 내 새끼 그냥 유학 보내고 미국에서 살아라. 한국에서 아파트 팔아가지고 다 이제 미국으로 송금해줄게. 엄마 아빠만 그냥 한국에다 묻어줘. 얘들아, 미국 시민으로 잘 살아. 나라 망하겠다는 얘기죠, 이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이 나라가 국가면 말이죠. 시민들의 후생이 개선되고, 지금 우리 아파트 가격 오른다고 한대요. 그래서 문제야라고 하는데, 여러분 다시 약간 다른 말로 해볼까요?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는 건 여러분 부가 축적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엔요, 여러분 슈퍼카 3억, 아파트값, 강남 아파트값 3억, 슈퍼카 3억. 지금 강남 아파트값 몇십억, 슈퍼카 3억. S 시리즈가 됐든 뭐가 됐든 막 타고 다니죠. 대한민국 부자 나라인 겁니다, 여러분.
시민의 후생이 개선되고 지속적으로 부가 계속 축적되고 있어요. 이제는 세계 해외여행 어지간한 사람들 막 다 다니고 굶어 죽는 사람 없고, 모두가 모두 전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두가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으로 부동산이 지금 잘 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에 모두가 불만, 내가 가지지 못한 거 불만, 이것 저것 불만, 저것 불만, 모두가 모두의 발목을 잡다가 있는 재산 축나고 국부가 유출되고 세계 최빈국 조선으로 다시 전락하고 싶지 않다면 우리는 역사인식과 정쟁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완전 도전의 시대입니다. 지금 세계가 어느 정도로 산업구조나 뭐 이런 게 어느 정도 도전의 시대이고 도약의 시기냐면,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분 소행성 채굴하는 회사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지금 뭐 히토준이가 됐니 뭐가 됐니 지구상에 없는 뭐 이런저런 뭐 자원 있잖아요. 자원을요, 야 지금 지구에 없는 자원 채굴하는 것보다 저기 지금 소행성 관찰했더니 저 소행성 저 자원 진짜 많은데 저거 가서 채굴해 오자. 잠깐만, 채산성이 어떻게 되지? 지구에서 이 자원을 구하는 거하고 저기 가서 가져오는 거하고, 어머 로켓 써서 가져오는 게 이제 채산성이 답이 나오겠는데? 오케이. 그리고 뭐 우주에서 가져오는 산업이 몇 년 내에 1조 달러가 넘네 뭐니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뭐야, 황당하죠 여러분.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소행성을 채굴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제임스의 망원경은 여러분 지금 작동을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 허블 망원경의 시대에서 제임스 웹 망원경으로 넘어갔죠. 인공지능과 로봇은 인간의 잠재력을 어디까지 확장시킬지 모르는 시대예요. 이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대항해 시대에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 그 미지의 세계로 나아갔던 그 상업정신, 그걸 상인들의 도전의식 생각을 해보라고 여러분. 그거나 지금 소행성 채굴하겠다고 이거나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 상인들의 이데올로기, 그렇게 개척을 하고 상인들의 이데올로기, 그게 뭡니까? 그게 자유민주주의예요. 이 자유민주주의를 진정 체화해야 될 시기가 온 겁니다 여러분. 근대화 현대화를 넘어서 여러분 미래에도 자유민주주의는 세속주의와 도종정신, 이거로 계속 유지될 겁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블록, 지금 일본, 미국하고 이 자유민주주의 블록이 나온다는 건 세속적이고 도전하고 부를 추구하는 이 체제는 절대 시진핑이나 푸틴 같은 명분론, 명분, 우리가 뭐 물질주의만 있어, 우리는 그런 가치 말고 다른 가치가 있어, 이런 개소리하는 독재, 왕정 이런 거하고 선을 긋고 세속주의와 도전정신으로 무정한 자유민주주의는 우주로, 신세계로, 새로운 영역으로 계속 나아갔다는 거고, 자유민주주의가 그렇게 만들어서 노력한 기술, 과학, 문명적 업적들을 중국이나 이런 데서 낼름 공짜로 가져가서 체제를 위협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자유민주주의 밖의 세력에게 자유민주주의의 문명적 성과를 쉽게 넘겨주지 않겠다. 이게 지금 여러분 신세계 질서의 방향인 거예요. 자, 미국하고 일본, 그들과 함께 문명의 최정상의 서을 구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문화 역량이면요 여러분, 지금 새롭게 탄생하는 문명의 대한민국이 여러분 허브국가가 될 수 있어요. 문명의 허브국가. 19세기 런던, 20세기 뉴욕, 21세기 서울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보고 싶은 도시가, 소비하고 싶고 문명을 향유하고 싶은 도시가 서울일 수도 있어요. 미래는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은 도전의 시기고, 그 도전에 어떻게 응전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이 될 겁니다. 대한민국 정치인들 그리고 시민사회에게 다 얘기하고 싶은 건, 이제 제발 징징거리는 건 멈추고 도전을 하자는 거예요. 자, 우리요 도전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